오늘 이거 듣다 보면 뭔가 단어가 꽂히는 단어가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 단어 같은 거를 좀 한두 줄을 써주시면 나중에 요약을 하라는 게 아닌데 바쁘신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필 꽂힌 단어가 있으면 그거 한두 줄 써주시면 나중에 여기 안 온 분들이 그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 쓰는 댓글 한두 개를 보고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게스트님도 그렇고 여기 MC분들도 그렇고 뭐 백수이고 시간이 많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다들 뭔가 공유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뭔가 다른 거 기여할 게 없습니다. 여기 이런 거 들으시면서 느낌이 억지로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느낌이 올 때 댓글로 한두 줄 써주시면은 우리가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야 한번 좋아요 공 한번 하나씩 던져봐요. 한번 여기 명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CEO톡 49회입니다. 스타트업과 벤처를 위한 미디어 또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스퀘어의 명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님 소개해 주시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각자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링 제너레이터 그리고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 이건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반도체 영업 안철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자, 오늘 게스트이신 명승훈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벤처스퀘어 명승원입니다. 네. 잘생겼다. 자, 네, 이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잘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원래 못 찍는데, 네.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네. 사진 찍으면 꼭 저런 모양으로 나와서 아니, 잠깐만 있어봐. 화가 나네. 아니, 이 모양이 어땠어요? 이 모양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모양에서 지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따위로 생겼어요. 네. 워낙 명 대표님이 이제 동안이시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진행해보려고 해요. 명승훈 대표가, 저도 사실 이분을 우리가 안 지가 벌써 한 4, 5년? 6, 7년 된 거 같죠? 4, 5년 된 거죠? 그쵸? 그쵸? 된 것 같지만, 같네요. 사실 저도 이분의 인생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CEO의 만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처스퀘어가 보면, 이제 스타트업, 벤처를 위한 또 생태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또 엑셀러레이터.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뭘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고요. 또 이분이 또 미디어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저 미디어 전문가로서 미디어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부터 한 50분간 토크를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Q&A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EO 톡은 저희가 사전에 리허설 없어요. 그래서 CEO들 항상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15분 전에 오라고 그래요. 사전 질문 뭔지도 몰라요. 이분은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최대한도로 이분의 어떤 관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그걸 판단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먼저 벤처스퀘어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어떤 회사입니까, 벤처스퀘어가? 네, 현재 벤처스퀘어가 하는 일은요, 일단 그냥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사이트,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스타트업의 행사도 알려주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이제 B2B 영역으로 가서는 이제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2010년도에 하셨나요? 저는 이제 창업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야후코리아가 마지막 직장이었고 야후코리아를
2010년도 1월에 나오면서 TNM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TNM 미디어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로 영입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후코리아에선 차장이었다가 저는 부장이사 못 달고 바로 대표이사로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로 공동 대표이사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사이드 잡으로 벤처스퀘어를 2010년도 초에 사이트를 만들고 9월달에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처럼 만들어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벤처스퀘어의 역사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뭐 벤처스퀘어 더 알아보기 전에 명순 대표는 어떤 인생을 사신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그 명 대표께서 1998년도에 이제 월간 이제 PC와 관련된 월간지에 이제 기자로서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 보면 이게 참 첨단 산업이고 뭔가 좀 낯선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뭐 그때부터 뭐 얼리 어답터에 뭐 기질이 있으셨었는지. 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두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요.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스스로. 글쓰기를 너무 좋아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림 그리기로 나가려면 뭔가 이제 레슨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료비도 많이 집이 들고. 어떻게 좀 가난하셨어요? 너무 이제 척박했죠. 아,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판잣집에서 있어 살다 보이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네. 이런 얘기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걸 포기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요. 신문방송학과 간 이유도 이제 기자가 유일하게 글쟁이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갔는데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리기로 먹고 살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되자. 괜찮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3D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문과생이 오토캐드를 배우러 온다니까 이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컴퓨터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컴퓨터를 계속 만지게 됐고 남들보다 좀 더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고 하필 또 97년도 우리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졸업한 거예요? 제가 97년도가 제가 3학년 때였고요. 아, 네. 98년도가 제가 4학년 때인데 네. 4학년 때 돼 보니까 제 선배들이 다 아무도 취직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학교도 잘 나오셨잖아요. 한양대 신방과면 되게 좋은 데인데. 근데 졸업생 중에 한 2명 정도만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대학원 가거나 유학 가거나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아주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집안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생명보험 회사를 들어갔죠. 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는 그런 거 안 나오던데. 네, 생명보험에서 설계사 자격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PC 잡지를 그때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그 PC 통신으로 탐색을 해보니까 계속 신입사원을 뽑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았죠. 왜 이렇게 신입사원을 계속 뽑나. 많이 나가서. 보통 계속 뽑는 데들은 안 좋은 데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PC 플러스라는 회사를 그때 PC 잡지사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이제 언론사 이런 데는 이제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네, 네. 아무도 뭐 뽑질 않으니까 갈 수도 없고 뭐 뽑았다고 해도 이렇게 실력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그 캐드를 배운 게 그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 네네. 꿈은 이제 접은 거예요? 사실은 뭐 나중에 또 그 가긴 하겠지만 그때 알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취미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런 거. 네. 취미만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았죠.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스킬은 배울 수 있어도 이게 감각을 배우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PC라는 잡지사에 들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계시다가 그 매경 인터넷에 다시 취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자로서의 계속 캐리어를 쌓아가시는데 알고 있기에는 뭐 얼마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가 좀 달랐다. 제가 기자가요 PC 플러스로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PC
아하피시라는 PC 그것도 잡지를 있었죠? 창간을 하고요. 네. 네. 거기에 창간 멤버로 들어가서 막내 기자로 있었고, 그다음에 하우피시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팀장까지 해서 세 군데의 그 잡지사를 다녔고요. 네. 그다음에 지디넷 코리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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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지금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외국계 지사였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가 편집장까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서 쫓겨났죠, 사실은. 네, 잘렸고요. 네, 잘려서 쫓겨났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7년 차인데 처음으로 언론사 입사 시험을 본 게 매경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됐네요, 매경에 보면. 그래서 똑똑했나 보다.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몇백 대 1이라고 했는데 네. 진짜 한 명 뽑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됐는데 왜 계속 다니지 왜? 그러게요. 그래서 뭐 다니긴 다녔는데 네. 제가 이제 매경에서 신사업 전략으로 이제 기자들 중에 IT도 알고 네. 네. 외국계의 흐름도 좀 미디어도 알고 그다음에 국내 미디어 기자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뽑혔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 미디어 전략 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특화된 거네요. 네, 아주 특별했죠. 네. 아니,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있어 보이는 보면. 있어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략, 그다음에 또 뭐 기술 뭐 이런 분들하고 세 명이서 뭔가 미래 전략을 내놓으래요. 내놓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팟뉴스라는 매경 안에 버티컬 미디어를 하나 창간하게 됩니다. 네. 뻘짓을 또 그 안에서 했었고요. 그 시초가 지금의 매경의 매경 속보국이에요. 인터넷 속보국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조직으로 컸죠. 아 근데 그런 것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왜 이제 그만두신 이유는? 저는 뭐 기자 생활을 그렇게 미련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전략 기자라는 걸 타이틀을 갖게 된 거고 네. 전략 기자라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디넷 코리아의 편집장을 아주 어린 나이에 달고 나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저널리스트로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엔 비즈니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널리스트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널리스트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즈니스를 먼저 배우고 저널리스트는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먼저 배우자라는 그 생각에 비즈니스를 배우려고 야후 코리아에도 들어간 맞습니다. 거. 예. 오. 그래서 매경을 나와서 그러면 본격적인 기성 언론으로서 그 매경 인터넷에 그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뭐 제 포지션도 있겠지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외곽에서 뭔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포털이라는 곳에 가고 싶었고 네네. 포털을 다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유독 야후에서만 불러줬어요. 그래서 야후로 간 거고요. 야후에서는 제가 김진수 대표님이라고 이제 예스24 대표님이시기도 하셨던 그 야후 나오고 나서 그분의 스텝으로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2년 반 배우다가 이제 독립하게 나왔고 자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야후 코리아가 지금 철수했잖아요. 철수했죠.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왜 야후 코리아가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서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규품이 나오셨으니까. 네? 사람이. 나오셔서 그러신 거 아니면 망하고 나온 건가? 많은 설이 있어요. 명승은 어디가 다 망쳐놓고 결과가- 나왔다. 어디가 이런 결과가 것부터 애매한. 나와서 팀장인데 팀장이 야 팀장이 그래서- 대단한 팀장입니다. 이상하게 명승은이 나온 회사는 다 없어지더라. 그런 아주 속설도 있고요. 네네네. 징크스가 있네요. 네, 설마 야후가 망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가 느꼈던 한계선은 로컬라이징에 대해서 되게 그 잘 포지셔닝 하다가 어느 순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욕망들이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원스톱으로 다 휩쓸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컬라이징으로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던 야후가 검색 사업자로 바뀌면서 글로벌을 뭔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조직은 로컬라이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유독 야후 코리아는 야후의 그 타이완, 타이완 영향을 대만이 많이 받았죠. 헤드쿼터였거든요. 네네. 유일하게 아마 외국계 그 스타트업 그 미디어 기업 중에 대만을 헤드쿼터로 갖고 있는 데가 야후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리앙이 야후 출신, 대만 출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만의 전횡이 이런 거 나와도 되나? 네, 나와도 돼요. 대만상 안 봐요. 대만상 안 보죠? 봐요. 네, 대만 없죠. 어차피 이거. 철수했으니까. 관심 없을 거야. 하여튼 대만에서 하여튼 전횡을 저질렀어요. 많은 부분에서. 네. 그리고 야후코리아가 잡고 있었던 네이버와의 그 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야후코리아 내부에서도 뭔가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내부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일본은 잘 나가는데 그랬군요. 네. 일본은 아예 독립된 회사입니다. 네. 야후제페는.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이제 한번 서칭을 위해서 이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완전히 연예인이요. 와, 그 휘어잡는 능력이 휘어잡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거기 그 동영상 찍을 때 보면 완전히 이 신기가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보면 글쓰기, 작도 하나 갖다 기자도 드려요. 하여튼 준비해드리죠. 네. 그런 다양한 다양한 직업을 거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네. 근데 그리고 또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연령대를 밝힐 수 없습니다. 50 미만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록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놓을 게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혁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혁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그 혁신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네네네. 내가 혁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증명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혁신가는 말부터 하면 끝이거든요. 나 알아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변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제 증명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마다 이제 뭔가 증명해 주길 바랬고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블로그가 대세다. 그럼 네가 블로그로 한번 업적을 이뤄봐.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기자 네네. 생활 때. 6개월 만에 그 올블로그 1위가 됐어요. 사람들이 블로그 어려워, 되게 힘들어 그러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네네. 큐레이션 얘기를 꺼냈을 때도 큐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벤처스퀘어 이미 큐레이션 사이트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디어 관련된 얘기들 하는데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누가 힘이 더 셀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로 흐르는 채널이냐가 그렇죠. 더 네네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증명해내는 것, 그 말한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이제 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런 거죠. 너니까 하지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건가? 왜 이렇게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래서 그렇게 한 건데 너니까 하지 그러니까 또 고립되더라고요. 이런 그 딜레마에서 제가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많이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명해내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실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 되게 센 것 같고 아까 글쓰기를 되게 글쟁이 네네네. 글쓰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은 성향을 이제 뭐 이렇게 글 쓰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하는 게 더 좋아요? 글 쓸 때는 글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제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제가 어휘를 좀 다양하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언어 유희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그만인 이유도 그만해. 예. 그만. 네. 그래서 그만인 이유도 그만의 아이디어에 그만도 있지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제 스탑의 의미로 그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가 많거든요. 저도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위법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글 쓸 때는 이런 거에 푹 빠져요. 이런 단어, 이런 어휘 또는 이런 문맥의 흐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는 저 영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맞아. 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땐 또 거기에 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방송을 할 때는 방송을 해야 되고. 그 표정이 이거 보니까 아까 글 쓰는 표정 나올 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요. 돈 벌어야 될 때는 이게 뭐야? 전투적이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바디랭귀지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생이 바디랭귀지고 남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사신 것 같네요. 두 분이 썸 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굉장히 이 관찰해 보시면 이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썸 타면 여기서. 아, 이거. 이 썸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네. 예. 근데 지금 잠깐 얘기도 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 블로그 하면서 900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승은이라는 이름에 대한 브랜딩도 하실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더 좋은 기회들도 만들 수가 있었고 네.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브랜딩 자신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하는 일과 관련해서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블로그들을 활용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신 어떤 비결이랄까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를 할 때 반드시 검색을 다 거쳐요. 반드시 검색을 거치는 이유는 네.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것만 씁니다. 오. 검색해서 새로운 거. 네, 검색해서 내가 설득할 만한 글이 없으면 제가 글을 쓰면 돼요. 아, 먼저 검색을 해요, 그러면요? 주제를? 네, 그러면 오. 쭉 한번 검색을 해서 없다, 이거 없다,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주제가 없다, 또는 이런 논리 구조가 없다 그러면 그것만 써요. 그러니까 다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한 특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각인하기가 쉬운 거죠. 아, 희소성이.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지금 벌써 7, 8년 됐지만 실명제에 관련된 반대 논리, 그러니까 실명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검색을 쳐보면 제 글이 많이 나옵니다. IT 실명제요? 네, 그리고 그 7년 넘게 저는 꾸준하게 썼거든요. 논리 구조는 그대로였고 사실은 블로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 블로그가 갖고 있는 애정, 블로그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고 좀 그냥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렇게 꾸준히 쓰기가 쉽지는 않아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이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일반인들이 사실 그렇게 블로그를 꾸준히 쓴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서 그렇긴 어떤 팁 하겠죠. 같은 게 없을까요? 저는 그냥 꾸준히라는 게 그 일기 쓰듯이 항상 매일 쓰는 거죠. 언제 씁니까? 필이 날 때 쓰나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쓰나요? 저는 이제 걸어 다닐 때 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앉아서 바로 쓰죠. 생각난 것을 바로 어느 장소에서 한 거냐? 예.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요? 예. 걸어 다닐 때 많이 하세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 일기 쓰는 습관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팁이 하나 있는데, 전 2가지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을 써야겠다. 그럼 어떤 주제든 그냥 3장을 써요. 일부러 어떻게 뭐 말을 네네. 늘리던 줄이던 네네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키워드 하나만 갖고 쓰죠. 그게 연습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 연습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의외로 쉽죠. 그래서. 근데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사업가시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21세기에는 뭐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글을 뭐 문학가처럼은 아니지만 글을 이렇게 잘 쓰고 잘 표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필수는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업은 네트워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하면 바디던 아니면 외모던 아니면 무슨 뭐 말이던 아니면 눈빛이던 글이던 다 마찬가지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하면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올 수가 없죠. 네. 술 마시면 되잖아요. 술도 네. 술 마시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정을 하더라도 아양을 떠는 주정도 있고 네. 과격해지는 주정이 네, 있고 네. 꼰대짓 하는 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동료의식을 갖게 하는 네. 그 설득 논리가 좀 필요한 것 이 같아요. 사업 여기 사업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뭐 명 대표님은 기자 출신이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글 같은 것이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건 뭔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글 쓰기.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어느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느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쓰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괜히 삼겹살 그런 거 먹는 거 쓰지 말고. 먹는 거 쓰지 말고 그리고 무슨 신문에서 나온 거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몇 마디라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업종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제 쓰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분야에 몇 번만 쓰면 이상하게 전문가 필이 나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명 대표님처럼 여기 사업하는 분들 각 자기 분야에서 검색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 그럼요. 그거 쓰면 되겠네요. 제가 저 블로그 그 컨설팅을 해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왔어. 팁, 뭐 내가 알고 있는 팁인데 안 나왔어.
그럼 내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브랜드가 그런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낙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걸 쓰면 자꾸 반골이 되지는 않을까요? 반골, 또라이. 없는 거라는 거는 네. 이게 의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보가 없는 정보를 오케이, 쓰는 오케이. 거죠. 보여지지 않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라는 거죠. 눈길을 치우는 거. 그렇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손정희 PD 조금 손정희 씨 PD 나네. 오늘 이렇게 극찬으로 아니, 아주 왜냐면 잘 아까 보면 하루에 내가 요거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 손정희 씨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장 쓰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양반이 대학 시절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되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한 것 중에도 보면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젊은 나이 20대 말이나 30대에 팀장을 맡으신 배경은 그 위에 계신 분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들어가고 그 면접하고 인터뷰 스킬 배워가지고 그냥 디타 연습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찾고 그거를 남들과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따로 빼서 배워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노라고 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여기 아니, 어렵게 어렵고. 아니, 동원된 MC 아닙니까, 이거? 혹시 동원된 MC? 영대표의 동원은 계좌를 MC 아니에요, 혹시? 적어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동원된 것 같아. 설득했어. 동원이건 동원이 아니건 근데 이 자리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으로 보는 분은 느낄 수 없는 건데 그 눈빛이 각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포인트가 있어. 아니 카메라 못 잡는 거란 말이야, 이 각도를. 근데 그게 탁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먼 길을 오지 그 멀지 않고 이렇게 오신 거 오늘 복 받으신 겁니다. 예. 바깥에 커피도 준비돼 있어요. 그 엑셀러레이터도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만 자꾸. 아, 그럼요. 네네. 근데 그 글을 쓸 때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 그 습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글 쓸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자꾸 잘 써야겠다, 실수 안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팁이 어떤 게 낫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낫나요? 아니면 뭐 쓰고 계속 수정을 하면서 올리는 게 낫나요? 계속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글도 보시면 나중에 페이스북 보시면 수정돼 있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네. 다 수정돼 있어요. 10번, 20번씩 수정돼 있어요. 그 조사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봐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악플 때문에 바꾸신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적응이 안 돼. 소양이 너무 아니, 틀려. 자. 일단 이제 좀 비즈니스로 들어가 보죠. 네. 뭐 엑셀러레이터 맞죠? 네네,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 이게 뭡니까 일단 엑셀러레이터가? 옛날에 없었던 거, 이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사실은 뭐 정의되어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 양태가 이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엔젤로 투자를 해주고 초기에 투자해주는 이제 좋은 사람 또는 네. 아니면 좀 귀찮게 해주는 그런 사람 개인을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VC라고 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은 그렇죠. 큰 돈을 한 번에 쏟아주고 이제 체계적인 관리 또는 아니면 돈 관리 이를 해주는 상장도 도와주고. 네, 상장도 도와주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꽂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아니 이렇게 돈만 주는 거 말고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돈을 좀 내가 더 많이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돈을 주고 멘토링 해주고 얘기해주고 네트워킹 해주고 후속 투자를 더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는 지금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왜냐하면 가속화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왜 지금 엑셀러레이터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벤처라고 나오면 벤처는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오랫동안 기술 개발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육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는 말을 썼어요. 갓 나오면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프라 위에서 창업을 합니다. 인프라 위에서 창업을 하니까 소수가 창업을 하고 소수가 창업을 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투자가 초기 투자도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Y 컴비네이터도 사실은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잖아요. 1,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을 투자하거든요. 1억 원 미만으로 하면은 야 니네들 6개월 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먹고는 살 수 있어. 근데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그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거죠. 그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작게 투자되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데모데이를 통해서 VC들한테 후속 투자를 받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럼 엑셀러레이터는 어떤 그 실제로 돈은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좀 어떤 그런 이제 가이드라든지 뭐 노하우 같은 거 전수해주고 그 자본가하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니면 돈을 투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네. 양태들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네. 돈 투자하지 않고 멘토링만 하는 엑셀러레이터들도 있고요. 실제로 돈 대부분 이제 시드머니라고 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아. 네, 정도 투자하거나 아니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현물 투자 또는 재능 투자 아, 그러니까 해주는 자기 멘토링도 시간을 네, 시간 시간을 투자해 주는 돈을 안 것도 받고 있어요. 네. 해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협의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후속 투자를 받았을 때 당신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나의 그 도움이 한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분을 투자받기 전에 드릴게요 하고서는 그 사람 함께 엑시트하게 해주는 이런 양태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잖아요.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마케팅이나 또는 이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주고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네. 양태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창업 열풍이 막 불잖아요. 불면서 여러 다양한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막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가 입장에서 정말 자신과 잘 맞는 혹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찾으려면 어떤 방법들을 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공신력 있는 곳을 가는 게 맞고요. 공개되어 있는 곳을 가야지 괜히 음습한 데 와가지고 잠깐 나 좀 커피 한잔 하자 아니면 뭐 그냥 어디 지하방에 가고 야 이 뭐 너 얼마야 얼마를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 사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자가 많습니까? 많죠. 아직 네네. 많고요. 실제로 많고요. 어.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트워크가 좀 있다. 그리고 선배나 후배가 좀 있다. 그러면 선배들을 통해서 평가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보. 결국에는 이쪽 바닥이 그렇게 넓은 시장이 아니어서 한 다리 건너거나 두 다리 정도만 건너도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 어떤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욕심이 많다.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성실한데 능력은 없다. 저도 그런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들이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되고 네네. 할 수밖에 없죠. 명배투님은 평가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해. 뭐 이런.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홈페이지 보면 뭐 수백 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증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명 대표님이 증명했던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케이스 그리고 그거 말고 좀 아직도 스틸 헝그리 아직도 내가 좀 이런 엑셀러레이션 해보고 싶어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엑셀러레이션 방향 과거와 미래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엑셀러레이션을 이제 그 이론 체계에 갖추는 건 제가 잘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원래 엑셀러레이션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말씀드리지만 엑셀러레이션을 방향성을 잡고 한 거는 창업 때부터 우리 파운더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육이나 이런 이제 엑셀러레이션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셔서 저는 미디어 부문을 계속 밀고 나가고 그분이 이걸 디벨롭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이제 제가 전임으로 있었던 TNM 미디어라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이 벤처스퀘어를 들고 나오면서 스피노프를 했죠. 독립을 하면서 제가 이 회사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돈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정부 사업이 하나 떴는데 그게 중기청의 엑셀러레이션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기청하고도 계속 협의했던 건데 그 사업을 넣었어요. 넣어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벤처스퀘어는 접자 회사를 돈도 안 되고 이거 어차피 돈 벌려고 만든 회사도 아닌데 그냥 접고 그냥 팀블로그 같은 걸로 그냥 지내자 했는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덜컥 되었어요. 그만 돼버렸어요. 그만. 네. 근데 제가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미디어 네트워크형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자산이라는 게 미디어 갖고 있었던 미디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겠다가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론 도움은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는 전문가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미디어로 계속 노출시켜서 검색하면 하다못해 우리 창업자들의 엄마들이 검색하면 최소한 벤처스퀘어 기사라도 한번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그게 실질적인 아주 단기적인 엑셀러레이션 가속화하는 데는 그렇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본을 투여하지 못했던 게 좀 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엑셀러레이션 계획은 자본도 투여 좀 되고 그다음에 좀 몰입감 있게 좀 소수 정예로 좀 진짜로 좀 붙어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제가 좀 범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50개면 50개 다 이제 범용적으로 좀 움직여줬는데 이제 좀 몰입감 있게 성공할 때까지 좀 밀어주고 또는 후속 투자 받을 때까지 좀 밀어주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저도 그들로부터 좀 자본 유치 좀 하고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도 그럼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정부 지원 말고 본인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걸로 또 하는 것도 있나요? 엑셀러레이션을? 사실은 지금 반반이죠. 왜냐하면 그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실험가 정신이어서 네. 했던 거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요번에 이 파트너 했었으면 다음번에는 저 파트너랑 하고 네트워크도 이분들 전문가들 만들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저쪽 전문가들 한번 만나보게 해주고 그런 컨셉들을 저희들이 계속 디벨로핑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저희들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장의 그 아이디어들이 정부 사업들이 진행할 때 아이디어를 계속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벤처스퀘어 하시면서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많이 뵀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보시기에 그런 그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명 대표님 보셨을 때 이런 게 참 부족하더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창업가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에 도움을 줄 분이 있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없대요. 그러면 외롭다. 그러면 투자를 해주실 분이 있냐 없대요. 그러면 당신이 이걸 하다가 쓰러졌을 때 위로해 줄 사람 있냐 마누라도 그건 안 해줄 것 같대요. 그러면 당신이 이거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의 열매를 가져갈 사람들이 있냐? 전 국민이 가져갈 거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니까 남들도 설득도 못 하고 팀도 못 만들고 아니 그 팀원으로 세팅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만 고객에게 줘버리면 자기는 뭘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을 구상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세상을 탓해요. 네. 그러니까 유아 독전으로. 네.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은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유사한 아이템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요. 가급적 저는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네트워킹해드리고 뭐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저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논리 구조나 요런 구성 요소를 좀 가지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논리 구조가 살겠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실패하더라고요. 똑같은 똑같은 논리 구조로 얘기하시니까. 근데 지금 팀이라는 팀 빌딩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도 그 엔젤 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네. 그 팀 빌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팀을 꾸릴 수 있는 그 역량이 그 필수라고 보십니까? 벤처 하시는 분은 스타트업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은 소수가 움직이는데 네. 소수가 움직일 때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뭔가 성취를 해내야 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역량을 만들어내려면 서로 설득하는 기간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설득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팀빌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렇게 설득된 사람들은 파운더여야 되고 서로 그 성취를 할 때까지는 사실은 가져가는 게 없어야 돼요. 만들어내는 데까지를
투여를 해야지 음. 가져가려고 하려면 이제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네, 네. 직원은 팀이 아니죠. 음. 직원은 내 초기 창업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하려면 어쨌든 간에 팀이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아이템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6개월은 그냥 급여 없이 그냥 모두가 네. 뭐 3명이 팀이면 3명이 그냥 올인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네.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각오로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안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 월급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시면 창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다가 멈추시잖아요 스스로. 네. 그럼 이제 팀이 다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기업이나 아이템들을 접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예전에 시작해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공하는 그런 아마 창업가나 사업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나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잔잔하다. 네, 우리 고 대표님도 고 PD님도 이제 꾸준하시잖아요. 꾸준하시죠. 예. 계속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변화가 없는 거잖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니 근데 꾸준하게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발전이 없네. 발전이 없어. 갑자기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힘들어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거네. 근데 여기는 시끄러운데 이 안쪽은 조용하신 거 보니까 네 아직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나대지 않아도 네, 네. 누군가가 이제 존재감을 알고 계시고 뭔가 자기 역량 발휘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자들은 이제 홍보나 PR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를 전 나쁘게 보진 네, 않고요. 몸부림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단기적인 성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는 뭐 비즈니스가 우리가 아직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한참 연배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네. 우리 비즈니스는 항상 이미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온 이상 지금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10년 안에 뭐 30억 벌어봐봤자 뭐 하겠어요. 30년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먹고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 계속 먹고 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비즈니스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꾸준히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가 아는 분야로 예,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같이 오기 전에 이제 체력을 든든하게 하려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다. 10년 전에 빵빵했는데 최근에 오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특히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면 그냥 뭐 출근했다 돌아오면 되는 이런 생활인데 스타트업을 하거나 팀으로 같이 일을 하면 이 스트레스를 같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도 이제 번아웃 얘기가 나왔는데 네, 명 대표님도 전에 그 이야기 중에 보면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완전히 번아웃되고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들을 틀림없이 누군가 느끼는 거고 잘 나왔다고 하는 분도 느끼면서 하여튼 달려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입장인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나을 것이다 하는 그거에 대한 팁이라든가 경험 혹은 주변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번아웃에 한번 이제 크게 뒤어서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야후코리아 나와서 그 야후코리아 차장이었다가 공동대표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뿌듯하잖아요. 사장님 그러고 대표님 그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때. 예, 뿌듯했었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월급날 될 때마다 이제 이 잔고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걸 뭐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나는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돈이 안 되고 50명을 만나는데 50명 중에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허망함,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달 내내 움직였는데 나는 한 푼도 건져낼 수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가 터져갖고 뭐 이제 그 블로그 컨텐츠를 1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리즈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SKT한테 수억 원짜리 그걸 따낸 거죠. 그걸 따내는데 너무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만 좋고 나머지는 또 이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그거 그 스트레스를 또 나한테 또 막 이렇게 주더라고. 이거 왜 따왔냐? 너 먹고 살려고 나 따왔냐고. 나는 이거 누구 때문에 일하나? 아. 회사가 어려워서 나는 영업을 해와서 뭔가 일거리를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다 싫어해. 아. 그럼 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와중에 그 직원들하고 이제 막 직원들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투자도 받고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반으로 나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쓰는 부서와 돈을 벌어야 하는 대행 부서 이런 거 부서가 나눠지면서 서로 또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 커져도 문제고 작아져도 조그만 땐 조금해서 문제고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서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막 그때가 대표한 지 얼마나 됐을 때입니까? 몇 년? 1년 좀 넘었을 1년 좀 때. 넘었을 때. 투자도 받고 네. 근데 뭐 온갖 스트레스 막 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 직원들이 와서 울더라고요. 제가 제 남은 인맥을 다 동원해서 가져왔던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한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대행 사업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네. 그 대행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대기업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기업들 것만 가져오니까 대기업이 얼마나 또 매니징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얼마나 스트레스 주니어들 와가지고 막 2, 3년밖에 안 된 애들이 막 대기업 매니저들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니까 한밤중에 전화 걸으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난 거죠. 못하겠다 우는 거예요. 그때 공동대표랑 같이 앉아갖고 어떡하지? 그래. 저는 이제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지 않나 우리? 아직 잔고 있는데. 그런가? 그래서 대기업 대행을 4개월, 3개월, 5개월 남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대행거리를 한순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과감히 멋있죠. 멋있어요. 그 다음 달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한 달에 막 1억 원씩 사라지고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들 막 이렇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 조카가 20살짜리 조카가 말레이시아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면 충돌이어서 두 개골이 함몰됐으니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와서 봐야겠다. 제가 그 스마트폰 들고 로밍 해가지고 가서 회사는 완전 망가져갖고 막 헤매고 있고 해롱해롱거리고 있고 얘는 또 죽으니 사니 막 이러고 있고 누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간을 그 말레이시아 국립병원 복도에 앉아갖고 중환자니까 한 일주일 있다 깨어났거든요. 중환자니까 한 30분 보면 끝난 거예요. 말레이시아까지 갔는데 30분 봤다가 의식 못 찾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나와갖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한 3-4시간 있다가 밥 먹으러 가고 이거예요 이게. 그 로밍한 이 조그만 화면에서는 서울에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제 돈 없다 뭐 직원들 나가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때. 완전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누님을 그 말레이시아 영어도 못하시는 누님을 말레이시아 혼자 놔두고 한 달간 놔둬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회사로 와야 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비행기가 그냥 확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남아 있어도 문제고 가서도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일단 서울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결심을 했죠.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팔랑귀처럼 그렇게 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구나. 고통은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명짜리 회사를 한 달 만에 5명짜리 회사로 만들고 스스로 저를 잘랐죠. 그래서 스스로 저를 잘라서 만든 회사가 나와서 꾸린 회사가 이 벤처스퀘어예요. 그때 딱 번아웃되고 완전히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냥 탈출해 버린 거지 제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요. 네. 예, 저는 뭐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 그런 번아웃된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단지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냥 다른 생각,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뿐이죠. 저 세계는 여전히 이제 힘든 세계, 어려운 네. 세계죠. 하여튼 그만큼 이게 사업이란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아까 그렇게 만든 벤처스퀘어도 되게 초기에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힘들었죠. 힘들었죠. 뭐 매출도 거의 안 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매출이 없게 네, 만들었어요. 빵으로 돼 있다. 첫 빵, 해 빵으로 네, 돼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벤처스퀘어 지금은 이제 한 4, 5년 됐는데 4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BP는 좀 됐습니까? 뭘로 돈 버나요? 지금 궁금한 게 뭘로 돈 버는지 궁금해요. 일단 회사가. 다들 궁금해하시죠. 네. 다들 그냥 물어봐요. 술 먹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근데 뭘로 먹고 사시죠? 직원들 월급은 나가나요? 네, 월급 나가고요. 네. 2년째 흑자고요. 네, 올해도 흑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해는 매출 영원에 지출을 2천만 원 썼어요. 법인 설립하고 제가 1년간. 예, 1년간 네, 네. 1,500만 원만 이제 지출을 해야겠다. 왜냐면 행사도 해야 되고 뭐 미디어 서버비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직원은 두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없는 회사를 회사. 만들어서 네.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3년 안에 망해야겠다. 네, 3년, 망해야겠다고? 3년 다음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500 1,500씩 딱 하고 이제 어. 잔고 딱 떨어지면 그냥 손절매, 끝내자. 손절매 한다? 끝내자. 그리고 그때 조금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넣고 1,500 더 넣고 한 1년 더 버티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주 나이브하게. 네. 7명이서 n분의 1로 15% 10% 해가지고 750만 원, 500만 원씩 내갖고 만든 회사가 벤처스퀘어예요. 다 사이드 잡으로 만든 거예요. 취미로 만든 회사. 그때 사실은 지금의 조합이라는 게 있었으면 조합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뭐 이런 걸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7명이 다 먹고 살만하고 자기 다 직장이 있고 서로 다 신뢰한 사람들끼리 네, 만든 거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네. 그냥 이거 없어져도 그냥 버리는 셈 치고 하자라는 게 만들었던 회사였는데 제가 아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회사를 들고 나와서 제가 이 단독 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 그 초기 파운더들을 제 돈으로 이제 엑시트해드리고 네. 제가 절대 다수를 갖고 왜냐면 망하면 내가 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꼴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때부터 이제 매출을 만드는데 자 그럼 매출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정부 사업은 매출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인건비 커버하기 위한 거였었고요. 그렇지. 네. 제 활동의 연장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거래를 항상 대기업이나 이런 큰 곳들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조그만 것들이랑 했다가 미수가 걸리면 제가 해결을 못하는 너무 작은 조직이라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 조직들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네. 근데 큰 조직이 하필이면 그때 딱 스타트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스타트업한테 뭘 해줘야 될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자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LG, 뭐 삼성 SDS, 뭐 그다음에 그 아산 나눔재단 뭐 이런 데들하고 이제 대행 사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숨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SKT 브라볼리스타트라든가 또는 아산 나눔재단 처음 생길 때 그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면서 대행했죠 뭐. 네. 제 몸빵 한 겁니다. 몸빵하고 LG 이나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가지고 뭔가 내 사내에서 LG MBA를 한번 돌리고 싶다.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는 그렇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신조가 있는데 처음 하더라도 프로처럼 하자. 왜냐면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다 돈 받고 했고 네. 홍보 뭐 이런 것도 다 돈 받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 정부 사업, 팔았네요. 계속. 네, 정부 사업과 대기업에 용역 팔아서 제 몸 팔고 용역 팔고 해서 다 먹고 그때 살게 혼자서 1인 컴퍼니였습니까 그때? 그때는 이제 다른 직원들은 제 이제 뭐 후배나 뭐랄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제가 움직이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제 인건비는 커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미디어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제 미디어 벤처스퀘어도 미디어지 않습니까? 네. 이 미디어가 지금 2년 전부터 흑자가 났다 그러는데 그 지금 벤처스퀘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면 기자들도 월급 주는 기자들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객원 기자 같은 자발적으로 하는 기자들인데 그런 형태로 가는 미디어가 벤처스퀘어 2년 전 흑자 났다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사업적으로도 정부 지원 같도 안 받더라도 이 비즈니스 자체로도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 구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미디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존재했는가부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네.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과연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저널리즘을 규정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결국에는 상업적인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객관화되고 종합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문적으로 되려면 후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네. 저널리스트가 되려면 후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고도요? 광고도? 그럼요. 어. 그렇게 되려면 소유와 운영이 완전히 분리돼서 소유는 네. 그냥 움직이면서 재단처럼 움직여야 되고 여기는 그냥 쟤네들 떨어져 나오는 그 잔고로 네. 먹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 제프 베조스의 모델이에요. 워싱턴 아마존 포스트가 아마존? 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개인으로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잖아요. 아, 네. 네. 돈 걱정 없이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아. 돈 걱정하기 시작하면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음. 돈 걱정하는데 무슨 저널리즘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널리즘이 다 안 되고 기레기가 되는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겨서 네. 그래요. 기자들이 다 돈을 벌어야 돼요, 고민이. 그러니까 50개씩 쓰는 거예요. 어느 TV 관련된 매체 제가 그 기사 수를 보니까 하루에 670개입니다. 미친 거죠. 670개의 기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670개의 기사가 우리가 알아야 될 기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100% 확신해요. 네.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클릭. 저널리즘이 돈에 의해서 상업화된 네, 상업화된 거죠. 오염되고. 오염된 거죠. 그러면 그 저널리즘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네. 그냥 광고쟁이라고 하면 되는 거를 또 자기는 아니래.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고 지금 이 미디어의 전반적인 구조가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저는 저널리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티컬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널리즘을 추구할 거면 저는 호리젠털, 그러니까 넓은 미디어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널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어느 채널에서나 제 개인적인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요. 블로그로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느 채널에서나 내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기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사인에다가 지금 4년 동안 기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널리스트? 굳이 내 매체에 내 글을 써야 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거죠. 저의 생각이. 자, 그럼 벤처스퀘어는 그러면 이게 저널리즘 아니에요. 저널 아니에요? 저널리즘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검색했을 때 없는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그 블로그를 했다고. 네. 제 블로그는 저널리스트 블로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보형 블로그죠. 미디어 정보 관련된 블로그. 그래서 저희 그 벤처스퀘어가 언론사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언론사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언론사 아닙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있냐고 또 물어봐요. 네.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있으려면 자체 기사가 30% 이상이어야 돼요. 아. 왜 그래야 돼요? 30%는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아니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아니 30% 무슨 근거예요? 그래도 3분의 모를걸요? 1은 자기 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거는 몇 개나 있는데. 네가 말한 정책에는 네 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속으로 그랬다. 그래서 세상에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벤처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기자 뽑아가지고 스타트업 얘기를 썼다고 쳐보시자고요. 얼마나 심도 있게, 얼마나 저희가 얼마나 우리들 얘기를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건 나오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걔 월급 주면서 내가 그 한 건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전 기자를 그래서 뽑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자란 직업이 왜 생겼는지도 그 의문이에요.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미래에 아주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기자의 미래에 네. 대해서. 스스로
기자라는 직업으로서 직장과 직업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존재감으로서 자기 그에 대한 존재감으로서의 저널리스트 저는 네.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인, 나는 언론이야 라고 음. 자부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언론인입니다. 음. 근데 법적으로 언론인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네. 벌써 20년 넘게 저는 외부에 돈 받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저는 언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이버에 뉴스란에 있잖아요. 뉴스란에 제가 쓴 블로그 글이 뉴스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알겠어요. 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언론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적인 언론이 아니 우리나라만 법적인 언론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신문 언론사의 글만 뉴스 섹션에 배열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인터넷 사용자의 글은 글을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조선일보 2년차, 3년차 이 풋내기들이 쓴 글보다 제가 못 쓴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100번 자서도 더 잘 썼을 것이고 걔네들보다 훨씬 논리 구조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저는 그 뉴스 섹션에 들어갈 수 없냐 이거죠. 이건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사 그래서 심지어 아직까지도 기자증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기자는 설계사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좀 센 거네요. 네. 아니 뭐 지금 계속 미디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뭐 TV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방송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기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명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100%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연 대안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들도 사실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많거든요. 네. 명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그다음 산업적인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산업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미디어는 모두가 다 미디어죠. 뭐. 사실은 그렇죠. 광고를 실어 나를 수 있으면 다 매체죠. 뭐.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교류하고 네트워킹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댓글 달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미디어의 가장 본연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의미의 미디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젠다를 쏟아내는 미디어. 그러면 그 존재감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생각하면 돼요. 아젠다를 쏟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잘났나? 나보다 잘났나? 나보다 전문적인가? 정말 의미 있나?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의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답을 줄 수 없으면 그 존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게 괜히 존재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뿐이죠. 네. 그런 미디어는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저널리즘 그러면 이렇게 매스미디어들이 없어지면 신뢰감 있는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저널리즘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널리즘의 구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저널리스트예요. 저널리스트가 상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존중받고 그래야만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과도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기성 언론들의 반발인 거죠. 저 얼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성 언론들이 계속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SNS. 조선일보. 대다수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소수 우리 친구들은 공격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친구들이 훨씬 더 걔네들 기자보다 훨씬 더 잘났거든요. 훨씬 더 잘 글도 쓰고 논설 막 말도 안 되는 글 쓰는 것보다 네. 제 친구가 쓰는 맛집 이야기가 훨씬 더 나아요. 저한테는. 그 신세 한탄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미디어라는 게 이제는 저널리스트들이 각성해서 이제는 연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각각의 개인들이 이제 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동안 그걸 뿔뿔이 흩어놓은 게 사실은 매스미디어들이에요. 네. 매스미디어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뭐 블로거들 상업적인 블로그를 막겠다고 뭐 맞아요. 예?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법 같은 예. 거, 규제. 뭐 표시하게. 광고 표시법에 대한 준칙을 얘기하는데
그거 PPL이나 지금 크리에이티브 광고나 뭐 네이티브 광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언론사들 각성해야죠. 거기부터 건드려야죠. 거기는 지금 수십억 시장이고 여기는 뭐 몇 억도 안 되는 시장인데 여길 건드릴 게 아닌 거죠. 공정위가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바뀌는 건데 그동안은 얘기를 못 하거나 내가 이런 힘이 있었네라는 것들을 이제 개개인이나 저널리스트의 개인 혹은 뭐 글 쓰는 사람이 개인인데 쓰다 보면 이게 탁월해져 가지고 이제 저널리스트 비슷한 기능을 하고 한 사람이 뭔가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이제 추정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면서 파워가 세지는 거고 그런 장은 점점 더 늘어나는 쪽들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일단 딸린 식구들을 생각을 한다면 기존 언론에 계신 분들도 그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쪽들이 되고 또 새로운 물결이 나오는 쪽들이 되면 이제 충돌이 나오거나 넘치거나 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세력 싸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 혹은 뭘 하고선 이런 걸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런 세상의 흐름 같은 거 변화 같은 것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마이크로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새롭게 기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 쓸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00% 아까 개인 단위로의 저널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개인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네. 지금 우리 그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는요. 매스미디어 안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얘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 쥐가 나와서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필요한 남들 거죠? 개인들을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참호 속에 숨어서 아주 비겁한 행위예요. 아주 비겁한 겁니다. 네. 계속 강조하는데 아주 비겁한 거. 스스로 나와서 자기 브랜딩을 쌓으면 뭐라도 먹고 살아요. 강연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요새는 뭐 저기 글 써서도 먹고 살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유튜브로 자기 그냥 무슨 먹방해도 막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세상이에요.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못 하니까 그 숨어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100만 원이라도 받아가면서 200개씩 그 글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소진시켜 버립니까? 자기의 브랜드를 쌓아갈 시점에. 그 아까 그 개인 저널 어쩌면 우리 개인들이 각 저널리스트 돼 가지고 서로 연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가능한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 현재 그런 플랫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허핑턴 포스트 같은 플랫폼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허핑턴 포스트의 최대 단점은 참여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 자기 만족감의 보상 말고는 사실은 충분한 산업적인 보상이 아직 덜 돼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저희 벤처스퀘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도 벤처스퀘어 그 기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거대한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고 참여하는 개인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 참여하는 개인들이 각각의 브랜드로 자기 경제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페이스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보시기에 페이스북 사실 하는 사람도 있고 너 안 하는 사람도 너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이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아니면 뭐 다른 소셜 플랫폼이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페이스북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면에서는. 네네. 그리고 저는 웹이라는 세상과 네. 저널리즘, 저는 이제 네. 매스미디어를 공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 페이스북은 관계형 지향이기 때문에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놔서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암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암약하는 거는 사실은 매스미디어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인 건강성의 입장에서는 그냥 뒷담화의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뭔가 한번 나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확신을 갖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개 토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매스미디어와 웹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다음 아고라처럼? 그럼요. 공개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존의 기성 미디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SNS와 활용되는 1인 미디어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네. 루머의 생산과 확대 네, 아주 이런 좋습니다. 쪽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아,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 앞에 갖다 놓으면 좋죠. 어떻게? 할 얘기가 많으신가 보네. 쉽죠. 왜냐면 너희들 신문을 한번 일주일간 한번 쫙 펼쳐봐라. 컨텐츠를 보자. 네. 니네 콘텐츠 중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골라봐. 하면 끝나요. 네, 네. 니네들이 지금 보도 자료만 믿고 쓴 것들만 확인해서 골라내봐. 70%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정보도 니네들 조그맣게 나는 정정보도들만 한번 모아보자. 네. 지금 정정보도도 못 해가지고 숨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그 양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되고 있는 소식의 그런 불확실성과 어떤 게 매칭되고 있는 어디가 더 불확실한 거야. 파급 효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확산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산성을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뢰성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게 자기 포지션인 거지 남을 비난할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제 그 둘째 동생이 기자거든요. 이제는 빨리 말할 수 있다. 전화를 해야겠는데.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네. 그 그러면 이제 빠져서 얘기를 하다 마이크 보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그 질문 잘하는 분들한테 오늘 저희가 뭐가 준비된 게 있죠, 임 대표님. 아, 네. 저기 그 네. 가네시 다이어리라고 그 3년간의 자기 목표와 일정들을 한 권의 노트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뭐 특허받은 노트예요. 몇 인분이나 준비됐나요? 다이어리. 몇 인분? 고기도 아니고 저희가 몇 인분은 그 나눠 먹을 수 있나? 우리 저 출연하신 대표님께 한 분 드리고 방청객 질문. 가운데서 한 분 드리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네. 질문 잘하는 분은 자 질문하실 분. 20대 네. 1의 경제. 네. 네. 자 질문을 짧고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어너리 저널리스트입니다. 복지TV 명예 기자인데 한 2년간 제가 맡았는데 위촉장 받고 저도 그 복지TV라는 곳에서 그 명예 기자를 지금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기사를 몇 개 쓰고 있고 제가 뭐 돈 받는 건 아닌데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 아까 텔레비 언론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기자들이나 다른 기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무슨 A 신문, B 신문, C 신문 보면 같은 기사라도 같은 내용의 기사라도 쓰는 사람의 사고와 방식이 다 다르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신빙성이나 어떤 공정성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저도 물론 뭐 명예 기자로서 기사를 쓰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로 공정하게 쓰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소양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갖춰줘야만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다운 기사고 공감이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이나 어떤 편협한 사고나 편협한 지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길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글 쓰는 사람의 소양이 글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글을 쓰고 내가 표현할 수 있으려면 남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냥 용인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걸 편협하다거나 뭐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반박하고 또는 내가 더 충고하고 더 충분하게 그 보충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비난한다는 거는 이제 가치관을 가치 비난해서는 판단이죠. 가치관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것 또는 팩트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완전히 뭐 그
인륜을 저버린 것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용인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의 총합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얘 드러내고 이게 문제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자기 검열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기 검열은 저희가 제일 나쁘게 보는 글쓰기 습관이거든요. 자기 검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표현했더라도 자기 수정을 거칠 수 있을 그런 타이밍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SNS도 잘못된 내용이 싹 한번 전파되면 우리가 또 한번 내가 잘못 전파했네 하고서는 또 한번 정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정이 되고 있고 그게 자정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쫙 퍼졌을 때 다 잡아들여.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나쁜 사람이 된 거죠. 네. 그걸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좀 많네. 빨리 하세요. 네. 아까 궁금한 꼭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벤처스퀘어 처음 창업 시에 다른 멤버들은 사이드 잡식으로 해서 이제 공주를 해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만약에 생계형으로 모든 거 올인해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 그런 경우에도 쭉 같이 하셨을지 아니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어떤 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드리면 처음에 7명이 모였는데 7명 중에는 하나는 이제 TNM 미디어라는 이제 법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6명이었고요. 그 6명은 저 같은 이제 기자 출신의 미디어 전문가가 있었고 바이럴 쪽에 전문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봇 비즈니스 센터 여기도 있지만 비즈니스 센터의 그 회장님도 계셨고요. 딜로이트 컨설팅에 계신 분도 있으셨고 최현진 대표님처럼 그 엑셀러레이션 네오플라이를 운영해 보셨던 분도 있었어요. 다 각각의 전문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각각의 또 직업도 있으셨고 다 돈벌이가 다 있으셨으니까.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실제로 이제 나와서 만약에 내가 이거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n분의 1을 만든 거였거든요. 예. 지분을 다 n분의 1로 만들어서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소유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 거를 다 이제 취합해서 엑시트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가 돼야 되는 거였죠. 근데도 참 사람들이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게 제가 망할 위기였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눈앞에 한 두세 달밖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돈을 붓는 상황에서 그리고 엑시트를 시켜드려도 그쪽 돈이 나가는 거지 자본이 회사에 쌓이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나갈 회사가 엎어질지도 모르는데 지분을 안 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도와주겠다. 심지어 뭐 광고비도 대주겠다. 광고 효과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감이 없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았고요. 중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구는 양보하고 누구는 이제 물러서주고 누구는 더 인발부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됐던 이유는 제 주관이기도 한데 회사를 맡는 사람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주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이경섭님께서 자 오프라인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그 오마이뉴스 접근 방법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오마이뉴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독자들이 마음에 드는 기사에 원고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의 미디어가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오마이뉴스. 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요. 네. 사실은 그 언론학 교과서에도 오마이뉴스 나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시민 기자. 예. 근데 오마이뉴스의 단점이었던 이제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죠. 이념에 대한 이념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고 그걸 이제 데스킹에 대한 너무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 출신이 해서 그런 건지 당연히 이제 사고 터지니까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다시 도로 언론사가 돼버린 거죠. 데스킹이 중요한 언론사 그리고 자기 내부의 기자들이 전업 기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가설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 이게 프레시아는 이제 아쉽던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가잖아요. 네, 그거 그건 그 하고 모델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저는 협동조합 모델을 하고 있는 이제 프레시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일신문 같은 네네. 경우에도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사주 직원 주주들 네. 그런 형태.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직원 주주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뭔가의 사업이 있지 않는 이상 언론사 사업으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이제는 안 않습니다. 되죠. 이제는 안 되죠. 언론사는 약간은 절반은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 후원자가 누구일 거냐가 중요한데 그 후원자는 아주 든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존재하려면 든든해야 되고 이 든든할 게 개인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예. 근데 그 개인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는 조직이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즉,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편향성 또 새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해서 뭐하지만 오연호 대표가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손정희 회장이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예. 오마이뉴스에 돈을 더 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정희 누구 기자님. 때문에 더 안심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네.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었나요? 생각하면 저는 그쪽이 더 그렇죠. 맞는 네. 것 같아요. 벤처스퀘어의 든든한 이렇게 보험하고 뭡니까? 네, 없어갖고 제가 하려고 몸빵 하면서 지금 힘들게 사는 네네. 겁니다. 네. 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네. 네, 마이크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누구나 밖으로 나오면은 개인 브랜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기존 미디어의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사실 나와가지고 성공하실 분도 있고 사실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아까 굉장히 거의 100% 다 성공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그 개인적으로 브랜딩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시장은 경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장에 의해서 경쟁에 도태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걸 보면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기자 생활할 때. 뭐 이렇게 뭐 변변한 뭐 대단한 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무슨 뭐 언론고시 막 패스해가지고 뭐 메이저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는 살잖아요. 제 브랜드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의미, 그 먹고 사는 브랜드의 의미가 아주 대단한 대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벌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00% 제가 이제 100%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당위성인 거고요. 예. 누구나 나와서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널리스트로 나오느냐 아니면 직업인으로서 나오느냐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밥벌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널리스트만 하기 위해서 나오면 아주 힘들겠죠.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 누구죠? 아이엠 피터님 같은 제주도에 가 네.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널리스트가 계속 되고 이제 스스로 개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아예 이민을 가셨잖아요. 적게 벌어도 자기 글은 쓸 수 있도록. 그건 다 자기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뭐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동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마이크. 사실 보충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네. 네.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는 음성 뉴스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채널과 좋은 음성을 합쳐서 채널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유료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수급을 받는 방법에서의 유료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컨텐츠 유료화가 저희의 지향점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 유료화가 이제는 되고 있죠. 컨텐츠 유료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는 무료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컨텐츠 유료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컨텐츠 유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급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냥 공급자가 워낙 많아서 돈을 안 받고도 자기 명예만으로도 움직이는 컨텐츠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예심이 강해서 그렇고 자부심이 강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컨텐츠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가 뛰어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생산 능력이 또 이제 한글이라는 우수한 그 수단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주 희소성을 갖고 있는 정보 사업자들한테 뭔가 유료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유료화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유료화의 방식을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크한 방법, 그러니까 목소리로 얘기해 주는 방법. 이거는 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주 되게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압도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나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독점적인 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내가 유료화할 거야. 해버리면 유료가 돼요. 심지어 그래서 그 VC들 관련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보 소식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 그 안내해주는 그 시장 조사 그 잡지도 있어요. 아주 낡은 방식의 그 미디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돈 잘 벌거든요. 구독료 잘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유료화들은 압도적이거나 유일하거나. 그래서 저의 그 사업 모토가 압도적이거나 유일하거나. 네. 자, 또 네,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일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항상 변함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수첩을 차에다 두고 왔습니다. 제가 상품에 눈이 멀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들어올 때 늦게 이제 들어와서 저는 사실 여기 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수업 때문에 못 오는데 요즘 시험 기간이라 오늘 수업이 없어서 늦게라도 왔고요. 죄송합니다. 사설이 길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과 어떤 아이템이 있냐고 그걸 말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템이 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EBS라든가 메가스터디 뭐 아니면 스카이 에듀 많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이요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 사교육 죽이기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말은 모자나요. 꼴찌도 한 명이고 1등도 한 명이고 말하면 중하위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해서 영어를 학생들 영문법을 특허 출원을 했어요. 2012년도에 11년도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제 버전으로 그냥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바닥인 애들 성적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다니고. 그래서 이걸 전국에 있는 영국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말고. 그래서 그런 못하는 애들을 끌어서 뭔가 동기부여도 해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낙도나 저 지방의 업이나 이런데 이게 교육 좀 이런 게 잘 미치지 못하는데 제가 달랐다는 게 아니고요. 짧고 진하게. 짧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인강을 만들고 싶은데 네.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가서 질문을 하고 좀 제 아이템을 나중에 가서 물어본다면 저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길게 못하니까요. 네,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네. 네, 답변이 되게 쉬웠네요. 각종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글로벌 인재 김종환입니다. 진짜로 검색하면 만건 이상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질문만 합시다. 저희 브랜드가 대단해. 브랜딩하죠. 요즘 그
글이 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기 귀찮아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그림으로 바꾼 새로운 방식이 뜨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로, 근데 쓰다 보니까 저의 글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은지. 예, 감사합니다. 뭐 당황스럽네. 글쓰기 책은요, 그 조정래 소설을 보면은 그 조정래 소설을 보면서 필사를 해보면 되게 빠르게 느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뭐였죠? 인포그래픽. 예, 인포그래픽. 저 그 인포그래픽은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얘기할 때 데이터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보들이 많아지면 이 정보들을 누군가는 해석해주고 요약해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게 이제 큐레이터, 컨텐츠 큐레이터들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컨텐츠 큐레이터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큐레이션을 해줄 거 아니에요? 배치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뉴스를 탑뉴스만 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희처럼 버티컬로만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를 눈에 보기 좋게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큐레이션 미디어라는 게 누군가에게 인사이트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인사이트를 부여해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되게 장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포그래픽 2년 전에 인포그래픽 하겠다고 만들어진 그 디자인 업체들이 요새 일거리가 넘쳐나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비주얼에 비주얼 자극을 되게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은 아주 유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인포그래픽을 통한 큐레이션, 정보 큐레이션에 대한 구성,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예, 그 구성력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 분야로 나가셔도 그걸 괜찮습니다. 배우려면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 책을 배우지 마십시오. 예.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들은요, 책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예. 책으로 이미 뭐 출판 있어요. 예, 인포그래픽 책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가장 실전적인 거는 그걸 하고 있는 분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고민들 들어보는 거죠. 자, 온라인에서 권성희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미디어로서의 블로그의 전문성과 확장성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미디어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검증이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즉 큐레이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방식이 있을까요? 또는 이미 진행된 솔루션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거 하다가 망했거든요, 제가. TNM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미디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해요. 저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냐면, 저는 블로그와 무슨 소셜, 그리고 무슨 언론사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채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콘텐츠가 어디로 랜딩 페이지가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콘텐츠들이 어딘가에서 다양하게 큐레이션 돼서 묶이고, 그게 소비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어느 거는 유료화가 될 것이고, 어느 거는 광고 트래픽이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프라로 깔려 있으면, 내가 강의로 하는 이 동영상이 100뷰가 보여져서 한 12원이 쌓였고, 내 글이 어딘가 뭐 시사인에 가서 보여지고, 또는 뭐 허핑턴 포스트에서 보여지고, 벤처스퀘어에서 보여진 게 총합이 1200부가 돼서 370원이 붙었어. 그럼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 개인 단위로 콘텐츠가 관리될 수 있으면 채널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채널을 관리하는 인프라가 없고, 그걸 과금하거나 포인트를 쌓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걸 못 만드니까 지금 포털에 의존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콘텐츠가 독보적이거나 유일하면 되는데, 자꾸 포털로 가니까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아주 엑기스만 만들어내도 비용은 구조는 낮아지고 훨씬 더 전파성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라서 좀 더
더 다양한 콘텐츠 확보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포털이 그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포털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카카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 현실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포털이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뷰가 다른 거는 제가 보는 정치적으로 보시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삼성이 미디어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삼성이 스스로 미디어에 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삼성의 투모로우 사이트가요, 조선일보보다 트래픽이 많아요. 스스로 미디어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걸로 광고판 돌리면 돈도 벌어요. 그래서 조직은 이제 스스로 미디어가 돼가고 있다. 개개인들이 미디어가 돼가고 있다. 그 판을 어디 위로 올려놓을 것인가. 플랫폼. 예. 그게 이제 플랫폼의 경쟁의 시대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웹의 플랫폼의 시대에서 모바일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절대 강자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중간한 업체의 어떤 자본 규모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그런 일은 아닐까요?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도 검색 사업자는 구글로 거의 구글이죠. 통일돼 그렇지. 있잖아요. 예. 국내 포털 사업자도 이미 네이버로 통일돼 있고요. 모든 사업의 종말은 독점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경쟁 체계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라면.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또 다시 한번 통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락인되어 있는 포인트라는 게 있거나 무슨 컨텐츠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락인이 계속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그런 상황은 아직은 좀 먼 미래니까 지금은 경쟁 체계로 뭔가가 계속 나와주길 저는 기대하고 있는 네. 거죠.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벤처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게임 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2만 개가 넘게 이렇게 벤처 회사들이 게임을 준비를 하고 또 지금도 계속 만들고 계시고 실제 만들어서 발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 실제 성공하는 사례는 한 1, 2% 정도?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이 생태계가 그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어떤 조정과 아니면 이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 의해서 이런 좀 주도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벤처 지금 스타트업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들이에요. 과당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과당 경쟁이 빠르게 실패를 해주고 있어요. 그 빠르게 실패해지는 게 옛날에 그냥 왕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실패하기도 하고 빠르게 작게 실패하거든요. 그 작게 실패하는 거는 이제 그 퍼블리셔들이나 이미 거대한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유통 사업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작만 하면 되거든요. 스튜디오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안 팔려. 그럼 망하면 돼요. 근데 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들어간 돈은 내 시간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게 망하는데 그걸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흡수될 때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명규 대표님의 그런 뭐 보낸제스라든가 이런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작게 망하기 위한 그런 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더 많은 그 경쟁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당 경쟁의 시대는 조금 지나면 아마 뭐 또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생긴다는 의미에서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 그런 많은 유능한 참여자들이 있어야지 그 생태계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이끌림을 당해서 누군가는 이제 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움직이고 팔로우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임 시스템이 컨텐츠 비즈니스라든가 혹은 뭐 플랫폼이나 좋겠어요. 미디어나 다른 쪽에도 적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스타트업, 봅니다. 린 스타트업이면 그럼요. 금방 망하고 다시 하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작게 망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컨텐츠나 뭐 이런 사업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임은 이제 기존에 없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그 분야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컨텐츠 사업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트랙이 있어요. 음. 출판사의 트랙이 있고 신문사는 신문사의 트랙이 있고 방송사는 방송사의 트랙이 있거든요. 이 세 개가 섞이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기수 체계로 묶여 있고 피라미드 체계로 돼 있어서 상명하달식이고 혁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판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런 스타트업들은 잘 안 된다. 근데 워싱턴 자, 다음 질문. 네, 하세요. 좀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저널리스트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좀 1번 물어보고요. 제가 하는 일은 국제적인 일을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미술 전공하셨다 그랬죠. 그림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를 제가 한국에다 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시아의 그 센터를 만들려고 한국에다 지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그게 될 건데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가 정말 공정성 있게 알릴 수 있는 이런데 제가 이쪽 웹이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의뢰를 하고 했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쪽으로 전문이 됐으면 이렇게 알고 했을 텐데 제가 그쪽으로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소개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원점인 거예요. 지금 올해 3년째 돼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분을 찾고 있는데 그런 분을 저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충분하게 신뢰를 한다면 이분을 그거는 질문하시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드리는데 제가 뭐 협회를 단체를 하나 가지고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을 쭉 그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그 홍보나 PR의 영역에 가깝고요. 그 홍보나 PR의 영역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거나 적거나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쪽에서 충분한 돈이 되지 않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일 리가 없는 거죠.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책을 발간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다 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스텝들이 아직 저기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동안에 있었는데 하고 보면 들어가서 보면 자기의 다른 그 개인적인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고 있고 제가 돈을 줬지만 또 없어지고 그 사람이 이런 식이었어요. 네. 일단은 네. 제가 뭐 좀 파악을 해봐야 예, 자, 다음 질문. 답변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오셔서 또 질문. 전에 그 명승은 대표님이 벤처스퀘어의 그 아이디얼한 모습이 뭐 해외 사례로는 뭐 테크크런치나 뭐 이런 그 글로벌한 어떤 미디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되기 위한 어떤 그 나름의 전략이라든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벤처스퀘어 모델을 만들면서 저는 벤치마킹을 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냐 도대체. 그럼 계속 설명을 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한국에 그냥 테크크런치 같은 모습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이나 그런 전문성, 버티컬의 영역이 그런 거고요. 운영이나 또는 이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버티컬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따지면 딱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저기 뭐 자본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면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잖아요. 해외 미디어들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게임이 그 히트다라고 하면 게임만 하고 그 세그먼트가 너무 좁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미디어 쪽에서 좋은 정보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층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자본을 떠나서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궁극적인 차이가 그 저널리즘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지. 독자의 차이죠. 독자의 범위의 차이인 거죠. 독자가 많으면 광고주들이 많이 붙어요. 기본적으로. 독자가 많이 붙고 광고주가 많이 붙고 광고주가 많이 붙으면 돈이 있고 자본력이 있고 기자를 고용하거나 컨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많아지는데 하다못해 우리 그 벤처스퀘어나 뭐 무슨 우리나라 그 버티컬로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독자들이 한글 독자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세그먼트돼 있는 독자들 중에서 거기에 다시 또 분야로 들어가서 그 트래픽이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광고비도 중국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5배나 비싸요. 오히려 환율 차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있고 다 예. 수준 경제 수준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디스카운트돼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체들의 과당 경쟁이 이 광고비를 싸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다시 또 트래픽을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기자들한테 많이 네,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쓰게 만드니까 전문성이 없어져요. 생각할 기회가 없고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 같은 기사들만 그냥 잔뜩 나오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트래픽에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여기에 광고로 돈을 벌겠다 생각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래야 괜찮은 것이 괜찮게 유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훨씬 더 편하게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질문 받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7월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달 편성이 다 끝나는데요. 7월 7일 날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글로벌로 요새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요거트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 이제 요거트 프랜차이즈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 푸스타일의 김진석 대표님. 그다음에 7월 14일 날에는 우리나라 외식업 콜센터에 있는 리딩 기업이에요. 얘가 CNT 테크라고 이분은 또 대표님도 영화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화 감독도 하시고. 네. 최근에 엑셀러레이터도 하신다고. 네, 최근에 엑셀러레이터 하시고 뭐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도 지금 상당히 이분 지금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런 분이고요. 7월 21일 날에는 BTL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온라인 미디어 말고 온라인 광고 말고 오프라인 광고 쪽의 전문 기업입니다. 밸류 포인트라고 윤영택 대표님. 그다음에 28일 날에는 우리 온오프믹스 있지 않습니까? 온오프믹스 그러니까 대표직 모임 사이트죠 우리나라에. 여기에 양준철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저희 CEO톡은 MC들은 항상 저희 관객이 여러분들이 MC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고 이거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아까 그 CEO톡 여기 그룹에다가 공지할 테니까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MC 보고 싶다고 하세요. 물론 여기서 질문하셔도 되지만요. 직접 여기서 MC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CEO에서 조사하고 질문을 해보시면 훨씬 더 그 CEO하고 관계라든지 나중에 여기 앉아가지고 취업되신 분도 있어요. 이 회사에. 벌써 지금 우리 1년 됐는데 두 분이 취업이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CEO들을. 자리가 좀 있나요?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취업해야 돼. 취업할 수 있어요? 같이 약한 모습.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꼭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보시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7월달에 한번 여기 안 해보시면 되게 많을 테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그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 공개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 편하게 여기서 이따가 우리 서로 명함 나누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명함 나눠봤자 잘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러지 말고 이 그룹에서 편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한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글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그 CEO톡 관련된 다시 보기는 CEO MB.co.kr에 한 클립 한 250개 있거든요. 직무 분야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하죠. 네. 예.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안에서 영화도 누리고 쫄딱만 경험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은 좀 적게 살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되게 과정으로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 몇 년 지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Feel the power.